서울과학기술대라는 곳에서 디자인을 가르치고 있는 김상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 디자인을 전공했고요. 그 다음에 미술관에서 이제 큐레이터도 하고, 그다음 몇 권의 책을 쓰기도 하고 번역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전시 기획도 계속 하면서 그 디자인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좀 하고요. 지금 학교에 있으니까 당연히 또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인데요. 사실은 이제 하나의 관심사에 따라서 여러 일들의 형태가 이렇게 나뉜 것 같아요. 대부분 제 주변에도 보면은 예전처럼 어떤 하나의 일을 그 아주 고집스럽게 하는 사람보다는 관련돼 있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그런 중에 이제 한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특별히 어떤 능력이 뛰어나거나 관심이 아주 많아서가 아니고요. 한두 가지 관심이 이제 계속 좀 확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쭉 이제 모아 보면은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미지가 있는데요. 디자인도 하고 번역도 하고 책도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대학원을 다닐 때는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포스트 모던이 한창 이제 그 많이 얘기됐던 때여 가지고요. 그때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의자를 디자인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자를 디자인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회사에 들어가서 의자 디자인을 했고요. 나와서도 독립적으로도 디자인을 계속 해오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책도 쓰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의자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고요. 음, 예술의 전당 디자인 미술관에서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있었는데요. 그때 전시했던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도 몇 가지 뽑으면 뭐 이런 전시들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고 다음 주에 얘기할 그 인물들도 여기 전시에 나오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또 관심 있었던 거는 한국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시를 예술의 전당에서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비엔날레 1회 때도 이제 그때 전시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디자이너들과 해외에서 뭐 전시를 몇 차례 이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책을 만들면서 그때 어떤 그 주제가 지금 우리들에게 중요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그런 그 기획이라든지 공간 연출이라든지 작가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의 이제 경험을 좀 쌓을 기회가 생겼죠. 그 외에도 이제 그 네이버라든지 이런 매체에다가 그 연재를 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떤 시리즈를 기획해서 이제 글을 싣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디자이너를 소개하는 일도 굉장히 이제 즐거운 일이었기 때문에요. 이때 같이 이제 그 프로젝트를 했었고요. 음, 최근에는 또 본의 아니게 작가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뭐 어떤 그 개인전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전시를 기획하면서 저도 거기에 이제 작품을 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몇 차례 있었고요. 그때 문화역 서울 284라고 예전에 오래된 서울역이죠. 이제 거기서 전시를 할 때, 그때 그 김성원 총감독님과 같이 이렇게 전시 기획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좀 그 작가들을 섭외를 하다가 좀 빈 곳이 있어서 저도 이제 그냥 작품을 그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때 포스터고요. 제가 했던 작품인데 여기 그 굉장히 공색하게 냉장고 문을 열고 있는 사람이 저고요. 사진 찍는 사람이 이렇게 포즈를 취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주제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그 소수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디자인을 해보자. 그러니까 보통 디자인이라는 거는 다수의 대중을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데요. 이때는 소수지만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러기 아빠에 대한 거였는데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해서 전시를 그때 했었습니다. 음, 제가 이렇게 그 배경 설명하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제가 미술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기획을 같이 하거나 뭐 강연을 하거나 이렇게 그 참여를 하게 될 때 약간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 전공자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 전공자는 매일 뭐 만들기만 하고 뭐 그림만 그리고 이러는 줄 아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전시교육에 얘기하면은 되게 잘 가르쳐 주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래서 디자인 전공자에 대한 좀 그 오해를 좀 없애기 위해서는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그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미술이냐 디자인이냐 이런 거에 대한 논쟁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이제 제가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고 아마 디자인 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아마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보통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떠올리시는 디자이너의 모습, 그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이고 그래서 갑자기 낙하산으로 와서 갑자기 실장이 되면서 젊고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고 뭐 이런 그 디자이너들 갑자기 이제 별로 이렇게 열심히 일을 안 하다 갑자기 어느 한 번 딱 결정했더니 훌륭한 디자인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이제 한 거고요. 오늘 이제 얘기할 거는 사실 모더니즘 미술과 디자인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주제고 그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전체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니까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모더니즘에 대한 것도 사실 이제 굉장히 포괄적이라서 어느 시기를 잡느냐 이게 쉽지 않거든요. 대충 제가 오늘 얘기할 거는 20세기 초, 그러니까 뭐 1900년대부터 한 1940, 50년 정도까지, 40년대 정도까지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미술 쪽에서 있었던 일 중에서 디자인과 좀 관련돼 있는 일들,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미술, 디자인, 건축이 지금처럼 이렇게 막 딱 떨어져 있기보다는 당시에 뭔가 이렇게 같이 뭉쳐져 있었고 실제로 각 분야에 활동한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를 꿈꾸면서 일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있었던 이 미술, 디자인, 건축에 있어서 모더니즘 논쟁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딱딱하게는 말씀 안 드릴 거고요. 제가 나눠드린 거 보시면 여기 이제 아주 딱딱한 내용들이 이제 있으니까 요거는 그 강연 전에 읽으신 분도 계실 테고요. 강연 끝나고 나서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떤 그 근거가 있나 찾아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발췌한 인용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디자인이나 미술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디자인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글로 표현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이제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무슨 미술사를 전공하거나 뭐 디자인사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아주 히스토리를 전공한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이너나 또는 이제 디자인 큐레이터로서 보는 또는 그 큐레이터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그냥 설명하는 정도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얘기할 큰 주제는요. 모던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약간 유토피아랑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고요. 대부분의 이제 디자인 책에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언급이 되거든요. 모던 디자인이란 말도 모던 디자인은 말이 존재하느냐 아니냐,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편의상 20세기 초에 디자인, 우리가 얘기하는 디자인의 어떤 출발점들, 그다음 디자인이라는 오늘날의 모습을 형성하는 시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지점을 이제 보통 모던 디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오늘 이제 잠정적으로 모던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쓰고요. 그 당시에 활동했었던 사람들이 했었던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가 유토피아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가설을 한번 두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던 디자인은 유토피아를 꿈꿨나? 뭐 이런 질문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아마 윌리엄 모리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분이 좀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아마 유토피아를 얘기하면은 윌리엄 모리스 얘기부터 보통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뉴스 프롬 노웨어라고 하는 글이 있고 여기에 이 책 자체도 이제 윌리엄 모리스와 친구들과 함께 이제 일종의 편집 디자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을 어떤 디자인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 현대 디자인의 원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윌리엄 모리스가 꼭 디자이너는 아닌데 왜 디자인의 원류라고 하냐 이렇게 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이제 윌리엄 모리스이기 때문에 일단 유토피아와 디자인, 모던 디자인을 연결지으면 먼저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실제 윌리엄 모리스에 대한 책도 많이 나와 있고요. 여기저기서 언급이 많이 됐는데 아마
그 대중들 입장에서는 이제 윌리엄 모리스보다는 이제 그 톨킨이 썼던 그 소설을 영화한 반지의 제왕 같은 걸 아마 떠올리실 거예요. 반지의 제왕이나 호빗에 보면은 그 호비족들이 사는 마을이 사실은 윌리엄 모리스가 꿈꿨던 그 유토피아의 모습이거든요. 그 예술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품격 있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어떤 평화로운 사람들 삶.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윌리엄 모리스가 이제 꿈꿨었던 것이고 그게 그 톨킨에게 영향을 미쳤고 톨킨이 그런 그 상상을 하면서 이제 소설을 쓴 거죠. 그것이 영화로 이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이제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호빗에서 나오는 그 아주 이렇게 평화로웠던 마을, 이 마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윌리엄 모리스가 살았던 시기는 그런 시기가 아니죠. 산업혁명이 한참 뭐 극에 달했을 때여가지고 그 어린 노동자들 문제, 그다음에 굉장히 열악한 생활 조건, 그 속에서 나오는 조악한 물건, 뭐 이런 것들이 합쳐 있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과거에 중세 시대 때 꿈꿨었던 이상향 아니면 또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에코토피아 이런 것들을 상상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디자인 사가들 중에 일부가 얘기하는 그 모던 디자인의 모습인 이런 윌리엄 모리스가 꿈꿨던 유토피아라고도 이제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유럽 쪽, 러시아 이런 쪽에서 이제 시작되었었던 그런 20세기 초에 있었던 그 아방가르드 이런 움직임도 또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아방가르드이기도 하죠. 그 유토피아이기도 하죠. 그래서 타틀린이 만들었던 이 제3 인터내셔널 기념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미술사나 디자인사나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데요. 마치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처럼 뭔가 새로운 시대의 그 통신을 위해서 쌓아올린 모형이죠. 이거는 실제로 이제 탑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그 통신을 하기 위한 거대한 탑을 꿈꾸는 이런 작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프리츠 랑이라고 하는 그 영화 감독이 만든 이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영화, 그러니까 미래를 꿈꾸었었던 거죠. 지하 세계에는 노동자가 있고 위에는 또 그것을 그 혜택을 받는 그 마천루가 있는 미래의 그 도시.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도시에 이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꿈꿨었던 꿈꿨다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그 어떤 전망을 이제 한 건데요. 뭐 로봇도 등장하고 뭐 그런 아주 그 비저너리한 모습을 이제 이 당시에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0세기 초에는 우리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것을 우리는 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생각들이 뭐 하나는 아니죠.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바우하우스를 중심으로 대표되는 거는 왼쪽에 이제 앙리 반데벨데라고 하는 그 디자이너자 예술가인데 이 사람이 꿈꿨던 것은 어떤 영감을 주는 그 예술가적인 그런 모습을 이제 꿈꿨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우하우스의 아주 전형적인 이미지죠. 금속 파이프를 그러니까 건설 소재로 쓰이는 금속 파이프를 휘어서 만든 의자. 그 위에 자기의 그 페르소나, 그러니까 자기 인격을 그 굉장히 추상화시켜 버리는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 뭐 이런 것이 이제 이 두 가지가 아주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두 부류 다 뭐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양식이라고 이제 본인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 지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우하우스고 모던 디자인의 모습에 가깝죠. 바우하우스의 모습이고요. 지금 그 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바우하우스 전시를 하고 있죠. 뭐 보신 분 계신가요? 그냥 제가 계속 떠들면 좀 심심하니까 한번 그 손드는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한번 보신 분요. 바우하우스 전시 지금 보신 분. 예. 자신 있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 10분 정도 되시는 것 같네요. 다른 분도 보셨을 텐데 아마 귀찮아서 안 드신 것 같고요. 바우하우스 전시가 이제 전체를 다룬 건 아니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 스테이지 디자인. 지금 우리가 무대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꼭 이런 어떤 연극 무대만을 한 건 아니고 그 인스톨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오늘날 미술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그 공간에 관련되어 있는 디자인을 하는 그 자료들도 전시가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작가들의 실제로 이렇게 퍼포먼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전시가 이제 있어서 아마 이해하기 좀 쉬우실 것 같고요. 보통 일반인들이 이제 모던 디자인 하면 이제 그 떠올리는 이미지가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그 바우하우스 건물이 있고 그때 바우하우스 학생과 교수들이 만들었던 이런 그 공업 생산 제품들 이런 이미지가 좀 있겠죠.
그리고 아마 이제 그래픽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바우하우스 총소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현대적인 의미의 타이포그래피라든지 편집 디자인 이런 부분도 이 당시에 굉장히 실험적으로 이제 진행됐었기 때문에 지금 봐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 책들이죠. 제가 전에 전시할 때 이 그 컬렉션 한 것을 가지고 한번 봤었는데요. 참 그 당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책들이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오래돼서 이제 낡긴 했지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폴 클레라든지 데스브루라든지 모이너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직접 집필도 하고 편집 디자인 했었던 일종의 작품이죠. 그리고 모던 디자인 하면은 생각하시는 게 아마 이런 이미지일 것 같아요. 브라운 제품이라든지 지금은 이제 애플에서 그 브라운의 제품에 많은 영감을 받아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비슷한 이미지들을 많이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머니에도 아마 비슷한 제품들이 이제 들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제품을 써보신 분들은 이것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매력을 아실 거예요. 굉장히 기하학적인 형태인데 봤을 때 고급스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능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떠올리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떠올리는 그 모던 디자인의 모습 또는 이제 모더니즘 시기의 어떤 미학이라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그 이미지들이 가까운데요. 이걸 이제 뭉뚱그려 보면은 그렇지만 그 하나하나 좀 파고 들어가 보면은 몇 가지 이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뽑아볼 수 있는 거는 장식이라든지 기능, 국제주의 양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디자인 쪽에 가깝게 이제 추출해 보면은 정말로 이렇게 장식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좀 문제시 됐을까? 그러니까 좀 전에 보신 이런 브라운의 제품 같은 경우는 장식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죠? 그러면 이건 정말 장식이 없는 것일까? 그런 것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기능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능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뭐 TV가 잘 켜지고 세탁기가 잘 돌아가고 이런 것이 기능인가? 거기에 대한 얘기들. 또 우리가 지금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국제주의 양식이라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인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왜 장식의 문제가 이제 화두가 되냐면요. 1908년에 아돌프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장식과 범죄라는 글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통 이제 이 책을 읽지 않더라도 대부분 그런 얘기는 들었을 거예요. 뭐 장식은 범죄다라는 얘기.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도 나오고 장식이 가져다주는 어떤 폐해 같은 부분을 많이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도 이 비슷한 얘기는 뭐 디자인 쪽이나 예술 쪽에서 이제 언급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물건을 고른다고 했을 때 굉장히 뭐가 이렇게 과도하게 장식이 돼 있거나 이런 것들을 아마 지금 썩게 내키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히려 요즘에 너무 그 미니멀하게 그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막 장식적인 게 더 이렇게 끌릴 때가 있긴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주 좀 특별한 경우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 학생들한테 디자인을 하라고 그러면은 다 애플처럼 이렇게 디자인해요. 하얀색의 박스 같은 거 이렇게 형태를 하고 끝에 조금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서 뭘 해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뭐 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너무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장식에 대한 문제가 다시 좀 언급돼야 되겠다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미 100여 년 전에 그 장식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고 또 그런 부분이 이후에 바우하우스나 또 다른 그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얘기했었던 장식이란 어떤 거냐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 아까 그 보여드렸던 앙리 반데벨데라고 하는 그 예술가 디자이너의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트로폰이라고 하는 아마 음식을 만드는 그 회사인지 공장인지 모르겠는데 그 브랜드를 위해서 디자인해준 포스터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뭐 떠올리는 게 있으죠, 그죠? 뭐 아르누보 뭐 이런 걸 이렇게 떠올리실 수 있는데요. 뭐 아르누보도 꼭 이렇게 식물 문양만은 아니지만은 그 당시 뭐 새로운 예술 전체를 이제 가리키는 말이었긴 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르누보의 어떤 전형적인 스타일은 이런 식의 식물의 모양, 굉장히 구부러져 있는 그다음에 곡선이 있는 이런 디자인이죠, 그죠? 그래서 왼쪽에 그 앙리 반데벨데라고 하는 사람이 디자인한 포스터 보면은 전형적인 당시의 그 장식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색깔도
우리가 얘기하는 미색이죠, 그죠? 영어로 뭐 에그 화이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누르스름한 흰색, 밝은 색, 거기에 이제 브라운 컬러가 이렇게 매칭이 돼서 따뜻한 그 색감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죠. 오른쪽에는 그와 좀 비슷한 시기에, 좀 그 뒤에이긴 하지만은 그 시기에 나와 있었던 그 파리의 지하철 입구죠. 지금도 일부는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온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보존을 잘 해서 그 1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부분이 남아 있어서 뭐 플리커라든지 이런 사이트에 보면 사진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액토 기마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그 입구를 디자인했는데요. 주변에 이렇게 수목하고 비교해도 뭐 크게 이질감이 없는 그런 디자인이죠. 그래서 당시에서로는 굉장히 낯선 그 소재, 그러니까 강철로 이렇게 만든 건데 에펠탑과 마찬가지로 강철 소재로 쓰면은 그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줄 수 있는데요. 이게 형태가 굉장히 자연적인 유기적인 형태다 보니까 그 거부감이 좀 다소 완화되는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보면은 굉장히 장식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무슨 범죄라고 얘기할 만큼 이렇게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당시에 이제 이것이 과도한 장식으로 이렇게 비춰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페터 베렌스라고 하는 사람은 색감을 보면은 그 앙리 반데벨드의 색감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감수성들이 반영되지만 거기에 쓰인 조형 요소는 그런 구부러진 그 형태가 아니고 이런 직선적인 형태,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만들어낸 듯한 어떤 형태들, 기하학적 형태들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것도 봐도 굉장히 장식적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페터 베렌스라는 사람은 사실 이제 그래픽만을 한 사람은 아니고요. 이제 건축도 하고 그다음 제품을 직접 디자인하기도 한 사람이고요. 아마 근대 디자인에서 그 모던 디자인에서 봤을 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죠.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바우하우스의 교장이었던 그 그로피우스도 사실 이 페터 베렌스 그 건축 사무소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마 재능은 굉장히 다양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제품들 중에 있죠, 그죠? 아에게라고 하는 제품. 그 제품의 그 회사의 브랜드를 1908년부터 이제 만들었으니까요. 100년에 걸쳐서 이 사람이 디자인했었던 그런 그 회사 로고가 계속 이제 이어져 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설계한 것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이제 아에게 공장 건물인데요. 이 공장 건물은 지금 보면 정말 공장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당시의 건물로 따져보면은 굉장히 이질적인 형태, 정말로 이렇게 물리적인 기능이 잘 갖춰져 있을 법한 그런 이제 그 건물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특별한 그 건물로 이제 보여졌었고요. 또 그 이전에 그 장식적인 의미를 담고 있던 건축하고 좀 이질적인 것이 이제 이런 르꼬르베제가 디자인 설계한 그 빌라 사보아, 그러니까 하얀색의 그 건물, 그러니까 박스 형태로 생긴 것도 굉장히 특이하지만 그 창문을 자세히 보시면 가로로 긴 창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대부분 그 중력에 의해서 건물을 만들려면 구조적으로 창이 이렇게 넓으면은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이게 좁고 높은.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그 세로로 긴 창문들이 보통 많이 있죠. 근데 이것은 그 당시 이제 그 건축 기법, 건설 기법도 이제 발전했겠지만은 완전히 과거와 결별하는 새로운 미학을 이제 보여주는 그 백색의 건축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전에 있었던 지붕이나 박공이 완전히 사라진,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익숙한 아파트의 어떤 전형처럼 보이는 이런 건물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도전했었던 이제 건물이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탈장식의 어떤 한 모습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데스티르라고 하는 그 네덜란드에서 시작됐던 그 조형 운동인데요. 이 데스티르의 모습은 그 이런 잡지라든지 텍스트에서 알 수 있고 이런 작품에서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작품은 가장 유명하죠, 그죠? 한 가전회사에서 그 어떤 제품에다가 이걸 그대로 이렇게 써서 한 것도 봤던 것 같은데요. 그게 그 에어컨이었는지 공기청정기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그 문의를 넣어서 뭔가 이렇게 예술을 전자제품에다가 이렇게 녹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때 광고를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작품들 보시면은 아실 수 있겠지만 좀 전에 봤던 앙리 반데벨데나 그 엑토 기마르의 디자인과는 전혀 다르죠, 그죠? 수직과 수평 아니고는 없어요. 뭐 사선도 없습니다. 뭐 직선이라고 해서 아까 그 페터 베렌스가 했었던 그런 삼각형이나 이런 것들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직선, 그 수평과 수직선 이걸로만 나눠져 있고 면을 분할하는 이런 식의 모습. 그래서 이런 그 루꼬르비제나 이런 그 데스티리의 모습을 보면은 이전에 그 자연적인 모습이 완전 사라져서 장식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이 그 사람들의 장식이지 장식이 없어진 건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백색의 미학, 그러니까 모던 시대 모더니즘 미술에서 어떤 백색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했었던 사람들을 보면은 그 백색이 그 텅 빈 것, 그 empty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백색이 정말로 그 굉장히 순수주의를 지향하는 장식이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그 장식을 제거한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분명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그 활동했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화가들도 있지만 가구나 건축을 했었던 디자이너, 그러니까 헤르트 리트벨트 같은 사람도 이 당시에 같이 이제 활동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보셨던 그 몬드리안의 그래픽 이미지를 그냥 입체로 그냥 3차원으로 딱 드러낸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건 아마 여러분들 그 예전에 미술 교과서에서 나오고 해서 아마 익숙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아마 이거 가지고 뭘 만들어 보기도 한 것 같아요. 나무젓가락 가지고 잘라가지고 색깔도 칠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의 모습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안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형식을 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화가든 디자이너든 건축가든 같이 함께 그런 그 새로운 조형 실험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리트벨트가 했었던 것은 이런 건축물도 이제 디자인했죠. 그러니까 슈레더 하우스라고 해서 그 슈레더 부부가 그 요청한 그 집을 디자인했는데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게 그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사람이 살지는 못하고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관람해야 되고 이것도 그 미리 사전 예약을 해서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투어 가이드가 같이 안내를 해주는 그런 집입니다. 근데 똑같은 시기에 반대쪽 그 미국으로 넘어가면은 또 이런 굉장히 그 장시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르데코라고 우리가 불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크라이슬러 빌딩은 아마 지금 세워지는 다른 그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빌딩보다도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뭐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있지만 뭐랄까 고전적인 어떤 그 바로크적인 장식미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어서 특이한 건물로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식의 모습이 단지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한 시대에서 어떤 그 거부했었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인가, 아니면 이런 것들은 다 장식이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기능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디자인 쪽에서 가장 유명한 경구를 꺼내 보라 그러면은 아마 이거죠. 이제 그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형태와 기능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래서 기능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그 내세울 때 이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기능적이지 않은 형태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기도 하고, 그 형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기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앉을 수 없는 의자라든지 들어갈 수 없는 건축물이라든지 뭐 그 잘 달리지 못하는 자동차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기능의 문제는 물론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교조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장식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미학적인 부분보다는 순수한 그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말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지 한번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자는 거죠. 자, 이 말을 했던 건축가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은 뭐 루이스 설리반이라는 사람하고 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외에도 이제 이 말을 가지고 그 원류로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이 말의 출처를 쭉 한번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건축가가 한 가장 유명한 건물을 하면 이걸 거예요. 구겐하임 뮤지엄이죠.
어,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테고요. 가보시지 않아도 아마 이 사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돼 있어서 이 복도를 따라서 꾹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전체 작품을 관람할 수 있고요. 이 비슷하게 만들어진 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과천관 가면 있죠, 그죠? 예, 복도를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요. 먼저 과천관에는 복도에 이런 나선형 복도에 작품이 지금 적극적으로 걸리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여기와 같은 비슷한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바깥에서 보는 형태가 안에서도 그대로 살아있는 굉장히 구조적이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동선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 뮤즘으로 당시에 많이 얘기됐었고요. 뭐 지금 봐도 굉장히 그 훌륭한 건축물인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앞서서 이렇게 그 형태와 기능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이 건축가가 루이스 설리반이라는 사람인데요. 1894년에 이 오른쪽에 사진에 있는 그 건물을 지었는데 어떠세요? 이게 그 기능적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장식이 없어 보이나요? 좀 전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같은 경우도 뭐 그걸 기능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식적인 거죠. 그런 라운드되어 있는 로툰다 같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그것이 외부에서 봤을 때 다른 어떤 건물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장식적인 부분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루이스 설리반의 건축물도 보면 그 위에 분명히 이게 그 고전적인 건축물에 남아 있는 그 지붕의 모습 그런 부분들을 살려두고 있고 아랫부분의 가운데 보면은 굉장히 그 모던한 건축물들 우리가 국제주의 양식이라고 얘기하는 커튼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면을 볼 수 있지만 파사드를 볼 수 있지만 위에서 보면은 고전적인 형식들이 갖춰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보면은 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막 바우하우스나 또는 다른 데서 우리가 얼핏 들었던 것처럼 기하학적인 형태 이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박스 형태가 건물에 가깝긴 하지만 여기서 보면 여전히 어떤 그 장식적인 부분이 남아 있는데 자, 왜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기능과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 보시면 이 앞부분에 이 사람이 쓴 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연물에서 그 기능과 형태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능이 바뀌지 않는 한은 형태가 굳이 바뀔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한목적적인 그 형태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엔지니어링, 그 공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기계적인 형태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로 그 충분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그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 뭔가 이렇게 꾸미기 위해서 그 허투루 불필요한 어떤 장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새의 날개 같은 거죠. 새의 날개가 뭐 어떤 비행기의 날개여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새가 움직이는 아주 유기적인 형태지만 그것은 굉장히 기능적이고 또 한목적적인 형태라는 거죠. 그렇지만 아름답다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시켜서 이 사람은 그 기능이라는 것, 형태라는 것은 언제나 그 기능에 충실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기능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형태는 이렇게 어떤 기하학적인 형태여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뭔가 이렇게 그 수직 수평 또는 이제 원형이라든지 이런 식의 그 아까 보여드렸던 브라운의 제품에서 볼 수 있는 것만이 어떤 기능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니멀리즘, 그 기능주의 이런 것들, 모더니즘 이런 것들을 한 대로 막 뭉쳐가지고 우리에게 연상되긴 하지만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것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복잡한 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도 이 사람의 말에서 나왔거든요. 형태는 언제나 기능을 충실하게 따라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한 말에서 이렇게 유추해서 아까 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도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했었던 거죠. 사실 이 말은 또 그 나중에 그 호레이쇼 그리노라고 하는 미국의 조각가에 의해서 또 얘기가 나옵니다. 폼 앤 펑션이라고 하는 그 글이 있었고요. 그 호레이쇼 그리너가 강연했거나 썼던 글들을 모아서 형태와 기능이라고 하는 책으로도 편집됐고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이제 한 차례 이제 됐었긴 했는데 당시에는 그게 저작권을 이렇게 그 허가를 받고 출판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은 아마 안 절판이 된 것 같아요. 좀 전에 그래서 장식하고 기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모던 디자인 하면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표준화와 스타일링의 문제. 그러니까 국제주의 양식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인데 한편으로 보면은 그 스타일링에 대한 문제가 또 있는 거죠. 어떻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동차를 보면 왼쪽의 것은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는 그 자동차예요. 포드라고 하는 그 브랜드에서 만든 초기 그 대량 생산된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표준화가 잘 돼 있어서 굉장히 가격도 저렴하게 만들어낸 제품이고요. 오른쪽에 그 캐딜락은 지금 보셔도 뭐 굉장히 세련됐지만 당시로서는 뭔가 이렇게 우주선이 그 나타난 것처럼 굉장히 장시적이기도 하고 날렵한 형태의 이제 스타일링이 되어 있는 자동차죠. 이 두 가지 자동차가 당시에 그 표준화와 스타일링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이미지인데요. 그 오른쪽에 이 모습은 보면 그다지 기능적이지는 않아요. 이 뒤에 이런 뭐 무슨 뒤에서 무슨 제트 엔진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이유가 없고 유선형이라고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게 차체 자체가 너무나 이제 그 무겁고 크기 때문에 기름을 많이 먹는 거죠. 그래서 표준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디자인으로 이렇게 포드의 모델 T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만들었을 때는 그 자동차가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유기적인 곡선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유기적으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앞에 내연기관하고 뒤에 큰 박스, 그러니까 작은 박스, 큰 박스 연결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런 형태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 당시에는 자동차라는 거 처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형태를 따올 수 있는 것, 연상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그 당시 자동차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달리는 건 그러니까 마차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본 게 마차밖에 없기 때문에 마차 이미지를 따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차 형태를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게 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고전적인 형태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동 수단의 형태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굉장히 그 효율적이고 표준화되어 있는 방식으로 해서 가격을 낮추는 그런 디자인을 했고요. 색깔도 검은색밖에 없어요. 그래서 포드가 했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모든 색깔을 해줄 수 있다. 단 검은색이 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검은색밖에 없다는 거죠. 그 검은색으로 한 이유는 당시에 그 도료가 검은색만 있었던 건 아닌데요. 그 칠을 해보니까 검은색이 가장 빨리 마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건조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생산 기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그만큼 이제 줄어드는 거고요. 색깔을 다양하게 할수록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주문받으면은 또 그것을 뭐 빨간색, 하얀색 뭐 이렇게 하려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창고에 재고도 있어야 되고 생산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무조건 검은색으로만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할리 어리라고 하는 디자이너가 굉장히 세련된 자동차를 디자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론 가격이 싸고 표준화돼 있고 다른 사람들도 쓰고 있기 때문에 부품 교체도 편하지만은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디자인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스타일링을 그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한 할리 어레 디자인이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제너럴 모터스가 포드를 제치고 새로운 강자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뷰익이라고 하는 모델, 그다음에 캐딜락이라고 하는 모델은 당시 이제 50년대에 들어서면은 정말로 그 세련된 그 자동차의 전형으로 보여주고요. 지금도 클래식카는 그 무슨 박람회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자동차 굉장히 여전히 아름답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더니즘에서 추구했던 이상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아주 미니멀하고 그런 것들과는 좀 이질적이죠, 그죠? 스타일링의 문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그 모더니즘이 미하게 보여줬었던 그런 아주 순수주의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더 이런 스타일링 이런 부분들이 더 어필을 현실적으로는 어필을 하지 않았나. 근데 그 부분은 그 모더니즘의 그 문제, 그러니까 미술에서 얘기하는 모더니즘의 문제와 좀 별개의 그 새로운 어떤 흐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미국에서. 그러니까 디자인을 정의하는 부분이 미국의 경우는 그 바우하우스가 있던 그 시기 똑같은 시기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디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우하우스의 경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새로운 시대의 생활 양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꿈꿨었던 거죠. 뭐 디자인, 건축, 예술이 다 합쳐가지고 뭔가 우리 20세기에 새로운 어떤 미학을 만들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미국에서는 그런 게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돈이 되는 예술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 충실하게 그 경제적인 부분이 이때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대두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디자인이라는 직업이 또 미국에서 등장하거든요. 1920년대.
전문 직종으로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그 산업 디자이너라 이제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라는 직책이 그때 생기기 시작해요. 물론 이제 디자인이라는 행위는 그 이전에도 있었고요. 그 사람은 여러 가지로 이제 불려졌죠. 유럽 같은 경우는 그 마스터 모델러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아티스트로도 어플라이드 아티스트라는 말도 있고 스타일리스트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불리다가 공식적으로 이제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1920년대 생기고 그 1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설명하게 될 그런 디자이너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특징은 조지 넬슨이 얘기한 것처럼 취향을 다루는 비즈니스 컨설턴트였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격렬하게 어떤 새로운 그 조형 의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이고 실험이 있었을 때 미국에서는 다분히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는 그 베스트 드레스드 프로덕트 셀 베스트 가장 잘 차려입은 제품이 가장 잘 팔린다. 그러니까 겉모습이 가장 그 예쁜 것이 가장 좋은 제품으로 판매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디자인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판이하게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거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죠? 그럼 미국에서 이제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이제 시작됐는가? 우리가 알기로는 뭐 바우하우스의 영향을 미국이 받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미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합리적인 부분들, 굉장히 효율성 이런 부분들은 이미 19세기 후반에 유럽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가장 효율적인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총이었죠, 총. 그러니까 미국에선 이 총이 필요했었고요. 뭔가 개척을 해야 되고 그 당시에 새로운 그 땅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싸워야 했기 때문에 이런 총을 개발하는 것들이 있었고 미국은 그런 어떤 무기 제조의 전통이 지금까지도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총기 소지에 대한 그 반대 법안이 거의 통과되기 힘들 만큼 그 무기 제조 상들이 오랫동안 자신들의 세력을 이제 미국에 고치고 있기 때문에 뭐 로비도 많고요. 그런 일들이 있을 만큼 이제 굉장히 전통적인 그 사업이었죠. 자, 이게 유럽에 이제 영향을 미친 것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형태가 물론 지금 보면은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형태인 거죠. 직진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빨리 그 총알을 발사할 수 있고 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는 이런 형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엔지니어링과 디자인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의 축은 판매를 하는 그 망이 미국에 굉장히 발달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철도가 깔리기 시작하면서 어떤 새로운 상품을 구입하는 경로가 이런 식의 카탈로그를 통해서 주문하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얘기하는 홈쇼핑이라든지 뭐 인터넷 쇼핑 같은 거에 아주 효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느 매장에 가서 이렇게 사기엔 너무 멀리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주문 배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CS 로봇이라고 하는 그 일종 백화점이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그 통신 판매를 시작하는 건데요. 이 카탈로그를 보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이 두 가지 모습들, 그러니까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아주 이제 중요한 단서죠.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그 기능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그 판매에 대한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이 이제 한쪽에서 계속 생기고 있었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그 호레이쇼 그린홀라고 한 사람이 아까 이제 형태와 기능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것이 그 생산 시설, 그러니까 산업과 그 비즈니스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미국식 제조 시스템으로 바뀌거든요. 그 다음에 또 생산하는 방식은 포드나 테일러가 굉장히 그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표준화되고 그 다음에 시간을 그 연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량 생산되는 시스템의 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미국식 제조 시스템을 만들고 이것이 모던 디자인에서 기능주의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기능주의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그 고착되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이제 뭐 데스트리라든지 뭐 그 구성주의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당시에 그 예술가들과 있었던 그런 식의 그 실험이나 그 도전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서구와 우리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서구의 모더니즘은 그 현대적 생활 양식인가? 서구의 모더니즘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이런 식의 생활 공간을
볼 수 있겠죠. 이것은 근대적인 생활 양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 사례로 많이 언급되는데요. 그 프랑크푸르트 부엌이라고 하는 그 공간인데요. 지난번에 작년에 했었나요? 그 금호미술관에서 20세기 부엌과 디자인전 할 때도 이제 설치가 됐었고 그 전에도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 전시에서도 이제 공개가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 활동하던 건축가들을 독일에서 다 모아서 앞으로 살 수 있는 공동주택의 모형들을 이렇게 만들도록 이렇게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됐습니다. 그때 그 중에 하나로 앞으로 부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그 효율적으로 공간을 쓸 수 있는 그런 그 부엌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한 시기가 있었죠, 그죠? 집합주택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경제적인 모델들, 그러니까 연립주택의 모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지금 같은 아파트와 같은 형태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30평 이런 정도가 아니었었죠. 그 당시 뭐 열 몇 평 이런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 현대식 수세식 화장실과 뭐 그다음에 부엌과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 독일에서도 당시에 유럽의 어떤 전형적인 주거 양식을 이제 실험하면서 효율적인 부엌을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 중에 제안됐던 것이 이 부엌인데요. 아마 이게 3m, 9m인가 아무튼 그 정도 되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 어디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으신가요? 왼쪽에 이미지 보시면 그 기차에 식당 칸 생각나지 않으세요? 실제로 이 디자인에 그 영감을 얻은 거는 그 기차의 그 식당 칸이거든요. 열차는 이미 이제 그 당시에 많이 보급돼 있었고 그 열차를 통해서 이동하는 것이 이제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기차를 보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잖아요. 공간이 좁은데도. 설국열차를 보면은 뭐 설국열차 안에 보면은 뭐그 물고기도 살고 그다음에 고기도 널려 있고 학교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열차라가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다양한 활동들을 만들어주는 공간이기도 한데 거기서 이제 영감을 얻어서 좁고 길지만 거기에서 많은 활동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개수대라든지 여기 양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리하는 재료를 담아두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 모습이 또 그 열차의 그 식당 칸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공장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이 굉장히 효율적이잖아요. 효율적으로 공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공장의 이미지를 따오는데 그러면 이 여기에서 일하는 주부는 누구예요? 공장 직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그 은유가 이 당시에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장 그러면 우리는 뭐 공돌이 공수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공장이라는 굉장히 진보된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합리적인 공간으로 이렇게 인식돼 있었고 그 일이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가사도 일이니까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든 집에서 음식을 조리하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일인데 그 일을 굉장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공장의 이제 기본적인 구조를 끌어안는 거죠. 그래서 모던 디자인에 또는 모던 건축에서 현대 건축에서 이런 그 모습들은 다분히 그런 근대적인 생산 방식의 질서를 이제 그대로 가져온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지금 독일에서는 이제 문화유산으로 돼 있어서 예전에 있었던 프랑크푸르트 부엌을 그대로 이제 그 보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이런 부엌을 이제 더 이상 쓰지 못하죠. 너무 좁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한 일이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거의 5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시작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재래식 부엌을 이제 바꿔서 아궁이를 없애고 이렇게 현대식 부엌으로 이제 바꾸게 되죠. 이게 이제 70년대 현상인데요. 아파트가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부엌을 개조를 하죠. 이 오리풀 싱크를 써보신 분들 계시죠? 지금은 브랜드를 바꿔가지고 NX라고 회사 이름 바뀌었는데요. NX에서는 자신들의 그 과거를 잘 안 밝히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제품들이 있는지 좀 알아봤더니 NX는 잘 모르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게 자기를 만들었던 제품인지도 잘 모르고. 근데 뭐 그 회사뿐만 아니고 대체로 국내 기업들은 자기 회사에서 만들었던 과거의 제품들을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단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기록을 잘 안 하고 그다음에 예전 것들을 빨리빨리 버리는 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것이 좋은 아카이브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 2009년에 이 전시를 제가 여기 재단에 있을 때 같이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거를 구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 리서치 하던 친구들이 돌아다니다가 이제 소문을 듣고 이제 누구 집에 이게 있다고 해가지고 가서
그 할머니가 쓰시던 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샘 부엌을 새로 사드리고 그걸 뜯어온 거예요 거기서. 근데 이게 딱 열으니까 막 바퀴벌레가 막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근데 굉장히 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국립민속박물관이 그때 기증을 해가지고 거기서 가지고 있는데요. 참 이거 개인이 이렇게 찾아다니지 않으면 거의 구할 수 없는 우리나라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이 프랑크푸르트 부엌은 26년 건데도 아직도 남아 있는데 우리는 71년 것도 좀 구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그 우리에게도 새로운 생활 양식으로 그러니까 모던하다는 의미로 이 당시에 이제 읽혀졌던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 이제 이런 그 블럭 키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블럭 키친이라는 게 60년대 있었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모형을 따와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시스템 키친으로 이제 바뀌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굉장히 합리적인 수납, 그 다음에 동선을 짧게 해서 그 예전에 뭐 부뚜막에서 들었다 내렸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 그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설계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런 그 미국식의 모더니즘, 합리적인 방식만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 위생학자들이 주장했었던 새로운 그 생활 양식이 사람들에게 이제 인식되기 시작해요. 위생이라고 하는 거는 1900년대 말까지는 그다지 사람들에게 인식이 잘 안 됐을 때요. 그래서 전염병도 많았었고, 그래서 죽는 사람도 많았었는데, 물론 이제 위생학자들이 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전염병도 많이 줄어들었고, 뭐 수세식 화장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손을 씻는다든지, 그 다음에 일회용 종이컵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 이제 1900년대 초를 지나면서 이제 형성됐는데 너무 이제 그런 것들 많이 강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척제라든지 일회용 그 제품들이 많이 이제 그 당시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인류를 구원한다는 어떤 그 전제를 가지고 그러면서 디자인 쪽이 이쪽에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광고에서도 보면은 그 화장지를 꼭 써야만 되는 어떤 그 명분을 얘기를 해요. 아예 뭐 엉덩이를 생각하지 않는 아주 지혜롭지 못한 엄마에 대한 비난을 이제 이 두 아주머니가 이제 하죠. 그래서 그 결론을 스카 티슈를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그 클리넥스 화장지 이런 것들도 이제 생산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에서도 예전에는 이전의 냉장고는 모습은 가구와 똑같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앉아있는 의자와 색깔과 비슷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다크한 색이었고 가구 문짝을 열듯이 이렇게 냉장고 문을 열게 됐었는데요. 이 위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냉장고 광고에서도 이제 건강 문제를 언급하죠. 그래서 흰색 냉장고가 등장하게 되는데 흰색뿐만 아니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 연결 부분이 그 문제가 되니까 이음매를 굉장히 간결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죠. 레이먼드 로이라고 하는 그 디자이너가 미국의 1세대 이제 디자이너죠. 그 사람이 이런 식의 냉장고를 디자인하게 되는데요. 일단 청결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소비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것이 형태적으로 딱 시각적으로 딱 드러나는 거죠. 백색의 가전제품이 등장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백색 가전이라는 제품이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흰색이어야 되는 명분은 때가 타는 것을 빨리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 그다음에 이런 그 매끄러운 이음매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되는데요. 이것은 당시에 그 유선형 스타일에 대한 문제와도 연결되죠. 그 냉장고가 꼭 유선형이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이게 뭐 날아가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 렌더링이라고 하죠. 이제 이때 그 당시 그렸던 거 보면은 뭔가 이렇게 그 우주선이 막 뜨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도 있었고 실제로는 이렇게 연필깎이도 계속 돌리면 뭔가 이렇게 추진을 할 것 같은 그런 식의 이미지로 만들어진 것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 당시에는 아까 그런 어떤 그 표준화냐, 뭐 스타일링이냐, 아니면은 장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결국은 이런 위생의 문제와 합리성, 효율의 문제가 결국은 나중에 그 종착역은 어디냐면은 그 소비주의로 가는 거죠. 더 상품을 팔 수 있는 명분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서 상품을 팔 수 있는 그 명분은 유선형이면서 또 위생적인 것이고 이런 것들은 당시에는 중요한 그 화두였죠. 지금의 화두는 뭐죠? 상품을 팔 때? 그 최근까지 웰빙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서 무슨 그 유해한 물질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 이렇게 값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디자인이나 그 제품이 어떤 사람들에게 그 상품 가치를 더 주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소비주의가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모던 디자인에서 얘기했던 유토피아를 대체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하나의 그 종착역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것에 기여를 했었던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이 레이먼드 레이먼즈고요. 이 사람이 그 주장했었던 것은 디자인의 범위를 그 립스틱에서 기관차까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들어 있고요. 실제로 이 사람은 기차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기차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이 껍데기만 디자인을 한 거죠. 다분히 이제 스타일리스트로 그 디자이너 역할을 했었던 거고요. 그 당시에 이제 디자이너들이 그 가지고 있었던 것들 중에 하나는 그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광고에 썼던 사진을 보면은 이거는 뭐 여성학자들이나 이제 또 다른 그 문화 연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성의 문제로 얘기하죠. 젠더의 문제로. 이 광고가 딱 보여주잖아요. 여성과 남성의 그 역할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거죠. 이 그 커피를 따르는 사람은 여성이죠, 그죠? 뭐 아내겠죠. 근데 거의 이 커피 그 포트에 비치는 남자의 모습은 신문을 읽다가 흐뭇한 모습을 바라보는 남편, 예, 이런 모습. 그러니까 남편은 그냥 신문을 읽고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내는 그냥 가정주부죠. 이렇게 커피를 따라주고 돈 많이 벌어와,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여주는 이 크롬의 미학은 미국에 오랫동안 이제 중요한 그 디자인의 한 요소죠. 뭐 자동차든 가전제품이든 이럴 때 굉장히 그 매끄럽고 뭔가 장밋빛 미를 보여주는 것 같은 소재, 그러니까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소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성의 신체는 언제든지 광고에서 그냥 부분적으로만 등장하죠. 전체 여성의 전체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다리, 그러니까 기계처럼 하나의 부품을 떼어와서 다리를 각선미 있는 다리를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이런 형식으로서 결국은 이제 모던 디자인이 그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자리를 잡는 것은 이런 식의 소비주의로 이렇게 형성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좀 바우하우스로 이제 돌아오면요. 그럼 바우하우스를 여러분 전시를 이제 보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또 보실 수도 있는데 바우하우스가 뭔가 이렇게 건축과 미술 디자인 쪽에서 뭐 마음의 고향처럼 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당시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학교를 만들고 거기에서 그쪽에서 공부를 했었던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긴 했지만 정말로 그것이 어떤 그 20세기 모더니즘 미술과 디자인 건축의 어떤 결절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 신화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바우하우스에서 중요했던 관점 중에 하나는 그 토탈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 바그너가 주장했었던 총체 예술의 꿈에서 좀 시작했다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이 그 총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이 바우하우스가 개교했을 때 당시에 그 팜플렛에 나와 있는 이 그림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중세 성당에 나와 있고요. 이것은 그 신을 향해서 모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이렇게 딱 합치가 되는 거죠, 그죠? 삼일체를 보여주기도 하고 이 세 개의 큰 별이 모여서 뭔가 이렇게 하나의 위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그 그로피우스의 입장은 이 당시 교장하시던 발터 그로피우스의 입장은 이것이 뭔가 그 건축을 지향하는 그 미술과 공예와 디자인이 이 그 큰 건축이라고 하는 큰 어떤 그 테마를 향해서 이루어지는 종합 조형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했었던 것은 각 영역들이 하나로 재통합되는 것, 그러니까 분리되었던 것들이 다 같이 하나로 모이는 것에 대한 가장 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가 이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 의자의 모습은 이제 마르셀 브로이어라고 하는 이제 건축가가 디자인한 것이죠. 이 바실레체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실레 칸딘스키의 이름을 따서 이제 만든 의자고요.
이 당시에 있었던 그 여러 박람회 중에 하나에 이제 참석하면서 만들었던 그 가구입니다. 자, 바우하우스는 1919년부터 해서 33년까지 독일에서 세 군데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존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그로피우스가 초대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한네스 마이어, 그다음에 미스 반데로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마지막에 교장을 맡았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그뭐 나치에 의해서 문을 닫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 미스 반데로이가 마지막에 이 디렉터가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미스 반데로이가 그쪽 나치 쪽에 있는 주요 인사들하고 좀 친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사람에게 이제 맡겼는데 결국 이 사람은 나중에 형의 여권을 빌려서 도망을 가죠. 미국으로 이제 탈출하게 되죠. 자, 그 당시에 바우하우스의 교수들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가운데 이제 그로피우스가 있고요. 칸딘스키가 있고 오스카 슐레머. 아마 이번에 바우하우스 전시는 오스카 슐레머가 아마 주요한 그 교수로 아마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 그 작품들이 전시도 돼 있고 한데요. 그다음에 모이너지가 여기 있고요. 뭐, 당대에 그 굉장히 탁월했던 예술가, 건축가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때 그 교육을 했었죠. 자, 이거는 그 초기에 바이마르가 아니고요. 이제 두 번째 시기에 있었던 데사우 시기에 만들었던 그 건축물인데요. 바우하우스 교사고요. 아마 전쟁 때는 이제 일부가 파손이 됐는데 지금 다시 복구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제 관광지처럼 이제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그 서울관에서 하는 전시는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 정식으로 계약을 맺어서 일부 작품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 바우하우스 건물을 보면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미지가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그죠? 이 공장의 모습. 그러니까 실제로 이 바우하우스는 이 당시에 그 공장의 역할도 했습니다. 학교긴 하지만 그 바우하우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로피우스가 실제로 그 학생들과 공방에서 생산했던 제품들을 판매도 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그 학교의 운영에 보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로피우스는 그 아까 페터 베렌스 건축사무소에 일하면서 정말 그림을 못 그렸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직접 자기가 디자인을 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는 작업들을 굉장히 잘했고, 그래서 누가 얘기하기로는 그로피우스는 디자인을 잘하기보다는 그 관계 디자인을 참 잘한다. 그래서 정말로 다국적이거든요. 이때 그 교수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모았을까? 그게 정말 그로피우스의 능력인 거죠. 당시에 그 활발한 활동했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 바우하우스를 만들었고, 그 바우하우스의 그 모습은 이 페터 베렌스가 그 디자인했었던 공장의 모습 그대로 이렇게 닮아서 실제로 이 창문이 한 사람이 조절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돌리면 전체 창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지금 보면은 이런 모습들 저기 구로나 이렇게 몇 군데 가면 비슷한 건물도 보이죠, 그죠? 아파트형 공장이라 해가지고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우하우스 건물과 닮았지? 막 이렇게 정말 공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공장의 역할도 했었죠. 또 그 뒤쪽은 그 건물의 뒤쪽에 보면은 여기에 그 학생들이 이제 그 개인의 스테이지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보면 어떻게 그 다이빙 할 수 있는 공간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 공간이 각자 개인이 자신의 퍼포먼스도 하고 뭔가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공간처럼 활용되기도 했다고 하고요. 네, 바우하우스 때 이제 상충했었던 그 논리가 아까 이제 그 앙리 반데벨데에 또 그렇지만 앙리 반데벨데는 사실 이제 바우하우스는 아니고 그 이전에 독일 공장 연맹에서 있었던 그 사람이긴 하지만 이 당시에 이제 있었던 그 중요한 그 딜레마 중에 하나가 요하네스 이텐 같은 경우는 색채학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색채학의 근본은 이 사람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 그 헤어스타일 보시면 알겠지만은 종교인이에요. 근데 종교가 좀 특이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좀 이상한 종교를 좀 믿고 있었는데, 태양신을 좀 믿고 있었는데요. 근데 중동 지역에 있었던 어떤 그런 좀 이상한 종교를 믿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거는 그 인스피레이션, 그러니까 스피리추얼한 것들, 그 영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했고, 실제로 그 옷도 보면은
뭔가 이렇게 그 사제들이 입는 것 같은 옷도 입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색채 도형도 보면 이 사람이 그 가지고 있는 태양의 어떤 그 태양신의 어떤 모습도 담고 있고, 본인도 머리를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이제 한쪽에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로피우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모던 디자인에 안 맞다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우리는 그런 기계 시대에 맞는 생산 방식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초청했던 것이 이제 그 헝가리 출신의 그 모이너지, 모일리낙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을 이제 교수로 초빙하면서 요하네스 이테는 떠나죠. 그래서 그 당시 있었던 그런 그 스피리어추얼한 부분들을 강조했던 부분들은 그 부분 좀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이 사람의 옷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수도복이 아니고 엔지니어의 복, 그 아래에 보면은 그 정비사복이라고 하죠, 그죠? 뭐 그런 옷을 입고 그 안경도 굉장히 그 차가운 금속태의 안경을 쓰고 있고 뭐 이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그 바우하우스에 있었던 금속 공방에서는 새로운 조명 기구들을 만들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스탠드라고 하는 그 조명 기구에 전용이 되는 것들이 다 이때 그 디자인되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 오스카 슐레머가 했는 3인조 발레처럼 그 인간의 유기적인 신체가 아니고 굉장히 그 기하학적인 형태를 가지고 인간의 페르소나를 감추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런 그 발레를 하게 되는데, 기계적인 동작도 이렇게 그 연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모습이 동영상이 그 전시 때 이제 소개되는 것 같았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바우하우스 총서. 이 총서의 편집한 걸 보면은 그 이상이 그 우리나라의 시인 이상이 했었던 그런 식의 형태시 같은 부분들을 이때부터 볼 수 있고요. 실제로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 예전의 신문에 보니까 이 그때 모홀리 낙인가 어떻게 표현을 좀 이상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 신문에.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아마 소개가 된 것 같아요. 이런 그 작업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소개됐었고,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지 일본을 경유해서든지 이런 그 편집의 개념이 당시 이게 그 이상에게도 전달됐던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신문에 이제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우하우스가 가지고 있었던 교육 커리큘럼은 사실 지금 그 한국의 대학에서 그 디자인 교육을 할 때 여전히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이런 다이어그램은 여러 곳에서 그 애용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베이직 코스부터 이제 마지막 최종을 보면은 어떤 것들을 이제 구축하는 것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뭐 3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그 교육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이 거의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그 인터랙션 디자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면서 좀 다르긴 한데요. 저는 기본적인 구조는 이 부분을 따라가고 있고, 그 작년에 그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갔더니 그 사디라고 하는 학교가 있죠. 삼성에서 하는 디자인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그 바우하우스 스타일로 만들어 가지고 했더라고요. 물론 내용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큰 구조는 비슷한 것 같아요. 여전히 바우하우스는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큰 비전을 심어주는 마음의 고향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 또 지금 그 바우하우스 전시가 열리는 그 서울관 한쪽에 보면 이런 공간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타이포그래퍼인 안상수 교수님이 학교를 이제 그만두시고 파티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었었죠. 지금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파주 지역에 그 일종의 사설 학교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같이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이 학생들의 스튜디오를 그 전시장 한쪽에 이렇게 계속 만들어 놓고 실제로 거기서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글 글꼴을 가지고 하는 뭐 춤도 이렇게 추기도 하고요. 뭐 이런 퍼포먼스도 이제 개막 당시에 아마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피읍은 그 파티의 피읍이고 B는 보시면 바우하우스의 그 B죠. 바우하우스 가지고 있었던 타이페이스를 가지고 이제 그대로 써서 했는데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굉장히 참 그 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100여 년 전에 있었던 1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매력적인 어떤 역사로 남아 있구나. 또 이런 걸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학생들이 가지고 비슷한 방식으로 또 퍼포먼스도 하고 하는 거 보면서
바우하우스 영향이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모던 디자인의 유토피아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 만프레도 타프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글을 제가 여기 나눠드린 자료에도 거기 인용을 했고요. 이 사람이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낭만적인 사회주의자 모리스의 꿈인 모두를 위한 모두의 미술은 엄중한 이윤의 법칙 속에서 이데올로기 형태를 취했다. 그래서 미술 쪽도 사실은 지금 예전에 아방가르드들이 꿈꿨었던 그런 식의 전복적이고 그 새로운 사회보다는 그러니까 자본에 편입되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그 실험적이고 도발적으로 하더라도 결국은 그 화랑가의 큰 손들에게 하나의 상품이 되는 그런 식의 미술들. 그러니까 뭐 뭔가 이렇게 자본을 비판하고 했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그냥 아트페어에서 그냥 유통이 되는 하나의 그 콘텐츠로만 존재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어떤 그런 그 자본의 형태, 또 비즈니스 형태 속에서 싹 포함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토피아라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디자인의 경우는 그런 부분이 더 이렇게 극명하게 나타나서 모던 디자인의 모습은 생산과 소비 또는 계획의 이데올로기, 노동의 형태와 방법론, 사용자 소비자 등장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복잡하게 엇갈립니다. 그래서 모더니즘 시기의 미술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예술을 이제 꿈꾸면서 여러 악전 고투를 이제 겪게 되고 그렇게 하지만은 디자인의 경우는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이런 식의 새로운 생산 방식과 이것이 어떤 노동과 연결되고 그것이 자본과 소비 형태 연결되는 어떤 그 과정 속에서 더 복잡하고 어떤 그 변화된 모습들을 계속 거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더니즘 시기에는 바우하우스라든지 뭐 그 당시에 이제 기하학적인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효율과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단순하게 얘기하기가 좀 힘든 그런 현상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포스트 모던에서 여러 가지 도발적인 형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 20세기 전반기의 예술과 디자인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것이 그 협업을 향하는 굉장한 노력들이 있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 형식들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전시 디자인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요. 그 프레데릭 키슬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료집에도 이제 인용을 해놨는데 그 프레데릭 키슬러의 이 실험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도전적인 것이죠. 작품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작품의 형식은 뭐 이런 것이죠, 그죠? 가서 우아하게 이렇게 딱 걸어 다니면서 한 작품씩 한 작품씩 보는 거였는데 사실 이 공간도 이제 근대적인 형식을 거친 거고 그 전에는 이런 식의 형식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의 형식은 화상 그러니까 작품을 파는 사람들이 그 작품을 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공간이죠. 작품 감상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벽에 이제 굉장히 빼곡하게 이제 작품을 걸어놓고 지금도 화랑들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작품을 디스플레이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공공미술관이나 전시를 보여주는 형식들인 경우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비하면은 이 그 프레데릭 키슬러가 했었던 이 전시 디자인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키슬러는 이제 디자이너이자 그 공간 연출가인데 이 사람이 꿈꿨던 것도 예술가들과 함께 협업을 하는 것이었고요. 그 협업을 하는 것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전시 디자인이라고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시 디자인에서 어떤 식으로 실험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런 식의 방법들을 썼던 거죠. 앉아서 이렇게 펼쳐보기도 하고요. 누워서 이렇게 감상을 하기도 하고 이 그 벽에서 나온 보가 작품의 각도를 조절하는 이런 형식도 보여주고요. 그 외에도 그 LNT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그 독일어는 레그 앤 트래그라고 해서 이제 수직 수평의 그 바가 움직이면서 작품을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지금도 전시 디자인할 때 조금씩 응용이 되거든요. 작품들을 배치하는 방식들. 이거는 그 당시 키슬러가 실험했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제 디자이너가 당시에 이제 예술가들과 그 접촉하는 지점은 이런 전시 디자인이었고요. 지금은 생각해 보면은 초기에 그 한국에서 디자이너들이 예술가들과 접촉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니까 도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이제 그 뛰어난 타이포그래퍼나 편집 디자이너들이 작가로서도 활동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에르메스나 뭐 여기 이제 두산에서도 그 예술가들 지원해 주는데 그때 들어오는 그 작가들을 보면은 뭐 100% 예술가 작가들이죠, 그죠? 뭐 제가 작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학에서 그 예술을 전공한 사람들, 그 서양화나 뭐 동양 성형학과를 나왔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 포함됐었는데요. 몇 년 전부터 이제 디자이너들이 그 명단에 이제 들어오죠. 올해도 그 에르메스 미술 그 후보는 그 슬기와 민이라고 하는 이제 디자인을 전공한 그래픽 듀오가 포함돼 있었고 그 전에 잭스농이라고 하는 그 디자인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전공한 그 작가가 이제 포함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많이 이렇게 그 바뀐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 디자이너가 이제 미술관에 진입하는 방식은 도록을 디자인하거나 전시 디자인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고요. 이 당시 키슬러는 그 전시 디자인을 가지고 실험했죠. 그리고 왜 전시 디자인 당시에 중요했냐면요. 20세기 초에는 그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하게 없었어요. 뭐 TV가 그 당시에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방식은 전시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시라고 하는 건 미술관 전시도 있었지만 박람회, 그러니까 트레이드 페어가 당시에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 박람회의 성격은 뭐냐면 또 이데올로기를 보여주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그 소련이 얼마나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인가를 이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또 뭐 미국이나 이런 그 사회에서는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를 보여주는 하나의 미디어로서 그 전시가 존재했었기 때문에 이 전시 디자인이라는 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었죠. 그래서 아까 뭐 미스 반데라든지 그로피우스라든지 이런 그 건축가들이 이 당시에 그 집을 나중에 설계를 했지만 처음에는 다 전시 디자인을 한 거죠. 이런 그 박람회에 필요한 구조물들을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술가들과 건축가 디자이너들이 같이 협업을 하는 일들이 이제 있었고요. 뭐 이런 식의 그 시각의 장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작업들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작품들을 볼 수 있는가 이런 실험도 있었고요. 이 실험이 이게 유럽에서는 그 2차 대전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죠. 대부분 이제 바우하우스 교수들이 또 유태인들이어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망명을 하면서 미국에서 이런 실험들이 있는데 그 실험 중에 하나가 이제 모마에서 그 뉴욕의 현대미술관에서 또 이루어지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바우하우스 전시가 그 모마에서 열리게 됐고요. 그 당시에 바우하우스 전시가 있었던 이제 사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우하우스 출신들의 교수들은 유럽에서 이데올로기 문제에 의해서 실현되지 못했던 자기의 유토피아를 미국에서 건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해요. 자본이 풍부하고 또 거기에서는 자신들의 그 생각했던 이상을 펼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포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소비주의가 이 당시 이제 굉장히 그 미국에서는 중요한 자리를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결국 모마에서 디자이너들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10 이하의 유용한 물건들 전시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사실 바우하우스 전시가 있을 때 당시 미국에서는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이게 뭐지라고 하는 거였죠. 미국의 그 관람객들에서는 입장에서는 그 관람객들이 가장 인기 있었던 그 비슷한 그 이후의 시기의 전시는 이런 것이었던 그래요. 이게 크리스마스 시즌에 전시가 있었는데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뭐 할까가 이제 그 당시에 뉴욕 사람들한테 고민거리였지 바우하우스가 뭘 꿈꾸고 뭐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전시가 매년 이루어집니다. 백화점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바우하우스 출신의 교수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참 절망스러운 그 현실인 거죠. 미국에서 뭔가 어떤 새로운 그 이루지 못한 어떤 실험들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으로 결말이 이제 이루어지고요. 그래도 지금 되돌아보면은 20세기 초의 유럽은 이런 그 서로의 어떤 영역들을 뛰어넘어서 하나의 뭔가 이렇게 이상을 같이 꿈꾸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모더니즘 미술과 디자인 설명한다면은 이런 집단적인 협업이 이루어지는 유토피아 당시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접점이 있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굉장히 낭만적인 시대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은 이 사진인데요. 구성주의자들과 다다이스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합을 하는데 그 이유로는 없었죠. 이제 이 이유로는 이렇게 그 초국가적인 또는 이제 초장르적인 어떤 이런 집단적인 모임들 굉장히 재밌고
웃고 장난스럽게 이렇게 모여 있죠. 여기 이제 모이너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 굉장히 국적이 달라요. 러시아, 뭐 네덜란드, 뭐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어떻게 언어 소통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잡히는데요. 어떻게든 뭐 의사소통을 어떻게든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연락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메일도 없을 때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합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대가 다시 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그 모더니스트 중에 일부가 꿈꿨었던 유토피아의 모습을 이제 끝나는 시점을 제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모이너지가 1928년에 바우하우스 교수를 그만둡니다. 이제 계속 유태인들은 그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 당시 이 사람 그만두고 네덜란드로 갔다가 또 다시 영국으로 가서 일종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계속 이제 생활에 나가죠. 심지어는 뭐 영국에 있을 때는 이튼 스쿨의 그 졸업 앨범 사진을 찍어주면서 이렇게 생계를 꾸려 나가는데 이 당시에 그로피우스가 먼저 미국에 가서 자리를 잡았었고 그 모이너지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죠. 여기 미국에서 새로운 바우하우스를 만들 거다.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그 디렉터를 맡아달라고 이제 그 편지를 받고 이 사람 가죠. 이제 모이너지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 배에서 이 사람이 메모를 한 거라고 해요. 미국 가면 나 이런 교육을 해야지라고 이렇게 메모를 한 거죠. 그래서 만든 커리큘럼이 이제 이런 건데요. 바우하우스가 가지고 있었던 커리큘럼 모양을 따긴 했지만은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그동안 그 사회도 바뀌었고 새로운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그 꿈을 가지고 교과 과정을 쫙 짭니다. 이렇게 짜서 뉴 바우하우스가 드디어 이제 개교를 하죠. 시카고에서. 근데 불행하게도 1937년에 뉴 바우하우스 개교하고요. 1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재정난인데요. 그 재정난이 왜 일어났냐면은 이 뉴 바우하우스를 만들도록 이렇게 힘썼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미국의 기업가들이 1년 동안 그 교육을 보니까 이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교육하고 다른 거예요. 자기들은 그 물건을 빨리 디자인해줄 인력을 배출해줘야 되는데 그 모이너지는 와서 훌륭한 시민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뭐 사회학도 공부를 하고 이 사람들에게 그 디자이너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새로운 사회를 필요한 태도를 계속 가르치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황당한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 자기들 돈을 투자해가지고 바우하우스 교수들이 탁월하다고 그래가지고 뭔가를 여기서 이제 훌륭한 디자이너를 기대하고 했는데 그래서 언제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 디자인을 해줘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래서 결국은 그 재정 지원을 끊고 나서 이제 그 뉴바우하우스 1년 만에 문을 닫죠. 근데 모리너즈는 이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미국 와서 시카고 와가지고 이제 접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뭐 게오르그 캐페스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계속 학교를 운영해 나갑니다. 뭐 스쿨 오브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해다가 나중에 이제 IIT에 이제 편입이 되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면은 그냥 눈물 나는 그 스토리죠. 뭐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캐페스도 그냥 거의 그 무보수로 강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로피우스도 이제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하다가 이제 그 죽죠. 그렇게 하는데 요게 이제 그 당시에 그 학교를 옮겨 다닌 그 지도예요. 여기 있다가 뭐 문을 닫으니까 나중에 여기서 자기 사제를 털어가지고 학교를 만들고 뭐 옮겨 다니고 하다가 이제 끝났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일리노이 그 공대에서 이제 그런 그 아카이브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교육의 영향을 이제 받기도 하고 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당시로서는 그 유럽의 아방가르드들, 그러니까 유럽의 모더니즘 시기에 그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이 꿈꿨었던 어떤 유토피아가 이렇게 이제 그 상징적으로 끝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은 이제 이런 참고 서적들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알렉스 콜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에 이제 번역이 돼 있고요. 아까 이제 디자인과 그 미술이라고 하는 책은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요. 최근에 책이 나왔고, 그다음에 디자인 아트라고 하는 책은 제가 몇 년 전에 번역을 했는데, 이것
그것도 쉽지는 않은 책이 또 두 권 다 이제 쉽지는 않은 책인데 참고할 부분은 디자인과 미술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과 미술은 알렉스 콜스가 쓴 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디자인과 미술의 어떤 논쟁과 관련돼서 썼던 글들을 다 모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눠드린 것들 대부분은 그 책에서 이제 인용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그 메리언 스타니제프스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도 이제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이 파워 오브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책이 유럽의 아방가르드들이 아까 그런 그 1920년대 박람회를 통해서 어떻게 자신들의 이상을 표현하려고 했는가, 그 다음에 모마에서 와서 어떻게 또 그런 전시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다룬 그 책입니다. 그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잘하냐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그 디자인과 미술의 역사책인데요. 이것도 제가 번역을 했는데 제가 네이티브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 그 썩 잘 번역한 거는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텍스트로 소개할 수 있는 거는 디자인과 범죄라고 하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컴플렉스라고 하는 책 두 권 다 다행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과 범죄 그리고 그게 덧붙인 혹평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래전에 책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디자인과 범죄라는 책은 그 아돌프 로스가 있었던 그 장식과 범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날 디자인과 건축에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본주의와 결탁되어 있는 부분들을 아주 신랄하게 꼬집는 책이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콤플렉스에서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얘기까지 계속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얘기할 부분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좀 그 나올 것 같고요. 그 건축과 디자인이 어떻게 그 자본과 일종의 영합을 하게 돼서 오늘의 현상을 빚어내는가, 이런 것들, 자아리드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헤르츠 이야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앤서니 던과 그 피오나 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같이 이렇게 그 책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헤르츠 이야기는 번역이 돼 있지만 스페큘라티브 에브리띵은 아직 번역이 안 돼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포스트 모던 쪽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여기 좀 많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이 앤서니 던이 얘기하는 지점에 많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 20세기 초 그리고 1960년대를 전후해서 그 예술가와 건축가들이 얼마나 새로운 미래를 꿈꾸면서 실험했던가를 얘기하고, 일단 한편으로는 디자인 쪽에서는 왜 그런 실험이 없는가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다음 주에 하게 될 텐데요. 뭐 이런 그 아키기름이나 슈퍼스튜디오 같은 그 실험적인 건축했던 사람들 얘기도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더니즘 미술,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미술과 디자인의 어떤 문제, 뭐가 미술이고 뭐가 디자인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끝없는 논쟁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사례들과 함께 다음 주에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 디자인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뭐 이케아도 지금 들어오고 뭐 이것을 이런 것도 디자인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디자인 또 다른 모습이죠. 그 버네큘러한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그 미술과 디자인이 이런 일상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다음 주에 계속 하려고 합니다. 평일 아침이라서 제가 몇 분 안 오실 줄 알았는데요. 굉장히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가능하면 다음 주에 또 뵈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